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나으리 머슴살이 하나 없겠습니까? 그저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사경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으니 곡식이 누렇게 익을 가을철 신도마을의 박찬반 때 대문 앞에 나타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총각이 있었다. 마름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과 손에는 때가 묻어 영락없이 거짓골이었지만 눈동자가 까맣게 빛나는 것이 웬만큼 영리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사경을 받아도 좋다니. 그러면 그냥 수고를 해주겠다는 것이냐? 그저 입 하나만 얻어먹고 잠자리만 얻으면 됩니다. 박전파는 마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 즉시 그를 불러들였다. 호주 잠바까지 지내다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박찬빠는 마음이 부드럽기 짝이 없어 동네에서도 조종에 신살할 때에도 온수를 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불려들여 놓고 보니 마름의 말처럼 얼굴의 생김새는 눈이며 장부다운 것이 만약 씨만 좋았더라면 한 자리 단단히 할 것 같아 보이는 녀석이었다. 내 집에 있도록 해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경도 줄 것은 주어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이니 염려 말아라. 그래서 복세는 그날로 그 집의 모습이 되었다.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다. 박천판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큰딸은 일랑, 둘째 딸은 이랑이었다. 나이는 19살과 17살. 그런데 어머니가 달랐다. 이랑은 지금의 후처인 국시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언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슴놈 아주 못돼 먹었어. 나를 희끈희끈 쳐다보는데 그 눈이 마치 독수리 눈깔 같았어.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이랑은 일랑에게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일랑은 공연한 트집 잡아 생사람 잡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어째서 그랬는지 이랑은 무쇠를 잡아먹지 못해 야단이었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 복순녀석이 사람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아 하고 고자질을 했다. 국시 부인은 영악하기로 소문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하인배들까지 변박같이 착한 양반들이 어쩌다가 저런 영악한 여자를 만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수군대곤 했다. 그런 여자였으니 자기 배에서 태어난 딸이 그런 말을 하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박찬판이 나들이를 나갈 날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들였다. 보선 녀석이 세상에 모습줄을 지었다. 그 녀석이 감히 우리 이랑의 얼굴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니 하고 내뱉더니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곤장 찜질을 하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앞마당 대청 앞에 붙잡혀온 복세는 임시로 급히 만든 형틀에 엎어진 채 국시분의 호령을 들으며 볼기에 뼈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았다. 순대를 맞았을 때가 되자 엉덩이는 걸레처럼 들었고 거기에 흘러나온 피는 마당에 개울을 이루었다. 복세가 행랑채 모순방에 엎어져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랑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해명해 보았자 핑계로 인정되고 통할 리가 없을 리란 것을 알고 있어서 말없이 그 곤욕을 당했지만 이랑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 하는 까닭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겨우 생각하는 것은 올봄에 산에 일하러 갔다가 이른 모를 붉은 꽃을 하도 탐스러 피어 있어서 꺾어다 안채의 비녀인 유월이를 시켜 흔하시 방에 꽂아 드리라고 들여 보낸 일이 다의 일뿐이었다. 옳지. 어쩌면
그 일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월이 연 유월이 너니 어쩌다가 일양에게 들켰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일양이 화를 내서 모함할 만도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언니인 일랑을 말했을까? 그러나 일랑은 그런 말을 할 아씨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듬직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계몸 밑에서 자란 탓에 늘 우수가 깃든 표정이 하고 있었다. 몇 번 보지 못했지만 입이 가벼운 여자는 아니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이것을 꺾어다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만 앞뒤 생각도 없이 한 노릇이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이 꼴로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다. 복세의 추측은 맞았다. 이랑은 우선 그렇게 모함해서 복세를 반죽임시켜 놓은 뒤 어머니 국시 앞에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월이너니 예쁜 꽃을 가지고 언니 방으로 가길래 하려고 했더니 언니에게 드리라는 것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년이 언제 산에 갈 틈이 있었나요? 어쩐지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복세 녀석이 언니에게만 갖다 드리라고 했다잖아요. 꽃을 빼서 팽개치긴 했지만 분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어디 감히 머슴 주제에 어디라고 함부로. 유월은 복세의 멀끔한 주제에 반해 공연히 마음을 태우던 참이라 그의 부탁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만 그런 화를 갖다 주고 말았다. 저런 캐시만 너. 건장한 신대로는 당치도 않구나. 당장 물건을 내야지. 당장 무슨 요려지라도 낼 것처럼 부르르 떨던 국시 부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옳지, 옳지, 옳다구나 하면서 무릎을 쳤다. 그녀는 복세가 겨우 일어나서 걷게 되자 어느 날 그를 불러 후원을 좀 쓸어라 하고 명령을 했다. 복세가 후원을 반쯤 쓸을 때였다. 갑자기 후원에서 국시 부인이 찢어진 듯한 같은 목소리를 들려왔다. 걔 누구 없느냐? 없느냐? 그 소리에 놀라 안채 계집비녀들이 쪼르르 달려가 보니 부인이 서슬이 펄해진 얼굴로 빨리 행란천 놈들을 불러들여라 하고 재차 명령을 내렸다. 마당을 쓸던 복사는 갑자기 안채에서 부원이 후원으로 들어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웬일인가 싶어 빗줄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자 구스 부인이 소리를 쳤다. 당장 저 복스놈을 잡아묶어라. 복스는 어안이 벙벙한 채 몸으로 움켜불었다. 왜 이러십니까, 마님? 셋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부인 앞에 끌려온 복스가 말하자 그녀가 내뱉었다. 이런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 겁도 없이 일량에게 꽃을 바치지 않나. 이번에는 후원을 쓰려고 했더니 글쎄 일량의 방에 들어가질 않나. 마님, 그게 무슨 억울한 말씀이십니까? 셋내가 감히 어디라고 아시의 방을. 복세가 어이가 없었다. 그 소리에 놀라 별장체에 거거하던 일랑이 밖으로 나왔다. 우수에 깃든 그 고운 얼굴로 조용히 걸어와서 어머님, 복세는 그런 모함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뢰었다. 아니, 이 발톱년 같으니 언니 앞이라고 내가 나를 속여? 내 방에서 저놈이 바주춤을 사리면서 나와 신을 신는 것을 보았거늘 그래도 거짓말이라 하는 것이냐? 그제서야 일랑은 항상 자기를 눈에 가스처럼 알아오던 어머니가 모함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푹 엎어져서 흐느껴 울었다. 가문의 지체를 생각하지 않고 환양년들이라 한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구수의 부인은 비녀들을 시켜 우선 일랑을 연금시켜 놓았다.
이제야 뜻대로 되는구나. 영감마님이 늘 우리 일랑을 훌륭한 살림꾼을 골라서 시집 보내야 된다고 하더니 말에 길에 길서 짜증났었는데 채년이 신랑을 잘 만나면 신랑을 힘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던 이 애미를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늘 걱정이었는데 잘 됐지. 아, 잘 됐지 말고. 참판이 들어오자 구씨 부인은 사랑방으로 가서 대뜸 통곡을 터뜨리며 땅바닥을 쳤다. 영감, 영감마님, 이 일을 어쩌면 좋사옵니까?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 어서 말해보. 글쎄, 빵치수 그릇기가 짝이 없게도. 그녀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복세가 일랑의 방에 들어가 세상에 모추스를 했다는 그 거짓말을 꽃을 꺾어 바쳤다는 이야기를 아뢰었다. 마음씨 고운 참판도 그 말에는 새파랗게 질려 온몸을 후들후들 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 일랑과 복세를 잡아오게 했다. 앞에 꿇어앉은 그는 억울해 말도 못하는 일랑에게 먼저 물었다. 이 고약한 년, 네가 감히 더듬거리며 입을 연 그는 이윽고 에이, 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거라. 저 물건을 내 뭐 쓴 놈가 집을 나가서 강물을 빠져 죽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목매달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하더니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한마디 명령을 내리고 훌쩍 사람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참판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애미를 어릴 때여야 늘 불쌍하다고 여겨 좋은 신랑감을 골라서 으딱시키려 했는데 그런 창녀 같은 짓을 했다니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다. 낮에는 동료가 창피하여 아다하여 밤에 쫓아내기로 했다. 쫓아낼 망정 그래도 딸은 딸이었다. 찬파는 아무도 모래 마름을 시켜서 금 열량을 주었다. 두 사람은 캄캄한 밤길을 걸었다. 아씨, 샌나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샌나가 공연히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복세는 아직 몸이 안게 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원전치 않았다. 무슨 말을 우리 어머님이 나를 믿게 보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들은 서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양반이고 쌍놈이고 어디 있겠어요. 내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배웠습니다. 복세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일랑도 마찬가지였다. 상민이긴 하지만 생김새가 양반집 기공자처럼 생긴 그가 티는 않았다. 더구나 꽃을 꺾어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랑의 가슴속에는 왜 그런지 훈훈하게 달아올랐다. 옥새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다가 소저, 샌나 같은 자의 평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늘이 무슨 치만을 않을 것입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흥얼을 했다. 아, 하늘의 뜻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니 따르겠어요. 아버님의 금덩어리를 주신 것도 있고 하니 논밭도 장만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여겨져요. 소저, 고맙습니다. 아시라는 말이 어느새 소저가 되어 있었고 복세는 일랑의 손을 잡았다. 파르르 떨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복세는 밤의 어두운 힘을 입듯 일랑을 안으며 휘발 위에 쓰러졌다. 소저, 실은 감히 쳐다만 봐도 죄가 될 신세였지만 우수가 깃든 소저의 모습을 희끈희끈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일랑의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덮어갔다. 소저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옥새는 그녀의 치마께 손을 댔다. 그러자 일랑의 몸은 꽃이 굳어버렸다.
상민과 양반의 몸이 한 몸이 되는 순간 일랑의 아픔과 함께 어둠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이튿날 임진강을 향해 두 사람은 요란한 발버둥 소리를 들으며 길가로 비켜섰다. 한때의 군사가 맨 앞에 태용사의 깃발을 세우고 달려왔다. 두 사람을 본 무리는 말고삐를 잡아채면서 멈추었는데 그들의 장인들 싶은 자가 이거 아주 잘생겼군. 그러나 처녀궁굴에 우리는 세용사니 다행이지만 태성사에게 걸리면 영락 없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더니 빠르게 달려가 버렸다. 당시는 이조의 연산군 시대였다. 연산군은 황음한 탕군으로 여승만에 있는 절에 가서 여승들 앞에서 남녀의 비사를 치르는가 하면 정승판사의 여자일지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범하였다. 그러다가 그것도 신통치 않았는지 전국에 태용사, 채성사를 방해하여 태용사는 정조를 이은 미인을, 채통사는 처녀의 미인을 잡아들이려고 했다. 사활을 일으켜서 추청해버린 현관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음, 세상은 말세예요. 이러고도 일이 안 난다면 하늘이 정말 무심한 것이지. 태용사, 태청사라니. 옥새가 주먹을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 일랑은 그르에서 의젓한 장부의 기상을 보았다. 복세의 말대로 드디어 중정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조정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용자에 앉았다. 박천파는 하야한 지 오래되어 이런 조정의 일과는 무관하여 무사하였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아무래도 일랑의 일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진 마음을 먹고 강문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다가 그만 심화병에 생겨 항상 누워 지냈다. 하지만 이랑은 어디 가서 죽어버리든지 어디 아니면 거지꼴로 되어 헤맬 언니를 생각할 때마다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자기가 훌륭한 남군에게 시집가서 사는 모습을 보이며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쯤 그러니까 중정반정이 일어날 즈음 그녀는 서울 서문 밖에 있는 공전차판에 지내던 윤씨재기가 혼담이 성립되어 성대한 예식을 갖추게 되었다. 내 일랑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시집에 와보니 신랑이란 자가 첫날밤에 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라 쩔쩔매는 것이었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대로 일러주면서 밤마다 꿈에 그리던 사나이의 몸을 느낄 정도였다. 그런데 이랑은 첫날 밤을 추리고 불과 며칠이 지날 때였다. 비로소 신랑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실은 윤차판이 자기 아들이 모자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신도마을로 낙항한 집에 후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량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런 것을 알 까닭이 없는 이랑은 바보에게 씹은 곳이 묻게 만큼 분했다. 그것뿐이라면 좋았다. 신혼 한 달 만에 조정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비록 반장이 있기 전에 벼슬을 내놓았다곤 하나 연산군의 사화가 가학자로서 가담한 혐의로 군부의 군사들이 밀어닥친 것이었다. 윤차장군이 어명을 군부도사의 말을 듣고 마당에 내려가 꿇어앉았을 때 일왕의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살아있는 기분도 아니었다. 죄에 따라서는 산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앞일을 떠올리니 눈앞이 아찔하여 알 수가 없었다. 윤창판이 이끌고 나갈 일가는 다행히 연금 상태에 놓였는데 시어머니의 기지를 발휘하여 너희들은 무슨 화를 만났기에 흥정에 좀 가 있거라 하고 따돌렸다.
이랑이 바보신랑과 함께 돌아가려느니 저쪽에서 구정벌매들을 거느리는 행차가 서문 쪽에서 행해서 오고 있었다. 단둘이 자명하다시피 하는 이랑이었는지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길 한편으로 비켜섰는데 뜻밖의 말을 탄 사람이 "아니 이랑아 씨 아니에요?"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얼떨떨하며 고개를 쳐들어보니 그는 머슴이었던 복세가 아닌가. 이것이 어쩐 일인가 싶어 뒤를 보니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 언니인 일랑이었다. "아니 일랑아." 그녀는 소리치며 가마에서 내리더니 일랑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분하고 부끄러워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일랑에게 "집에 갔다가 오는 길이다. 내가 서문 밖 윤차반 댁에 시집갔다고 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란다." 하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랑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분은 글쎄 연산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김대감 댁 자제분이었지 뭐니. 삼쪽이 물산당에는 화를 벗어나 다행히 도망쳐서 숨어 다니신 분이었단다. 한정이 꾀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평안도 온시천에 우리 서울 주변으로 올라와 우리 집을 의탁하셨던 것이다. 한정이고 뭐고 내가 안 할 게 뭐야. 어서 가요. 어서 가. 이랑은 이성을 잃으며 미친 듯이 외쳤다.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을 세차게 쥐어뜯었다.